지금 이제 소개받은 최병진입니다. 일단 이송란 선생님과 이렇게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다른 교수님들께도 이렇게 많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문화의 사회 연결망이라는 이제 테마를 가지고 다루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볼로냐 산업유산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아마 제 발표가 이렇게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렇게 지역사회와 박물관이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의 키워드는 이제 그 사실은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박물관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잠깐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이탈리아는 이제 조금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박물관이 이렇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미술사, 고고학, 그다음 박물관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사실 문화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피렌체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 얘기는 하는데, 우피치 미술관장이었던 에릭 슈미크가 실제로 시장에 출마를 해서 한 39% 정도 득표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박물관이 왜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마침 이렇게 좋은 이제 그 흥미로운 테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로니아의 사례를 이렇게 제가 다룬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아마 이탈리아에 대한 이렇게 문화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박물관의 동향들을 다루는데 왜 볼로냐였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피렌체, 로마, 이렇게 베네치아, 이렇게 밀라노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관광객도 많고 이렇게 좀 특수한 사례들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논의를 가져왔던 이유는 이게 작년에 이제 그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 논의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유연한 리더십, 뭐 비전적 리더십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나 이렇게 참여에 대한 논의들이 이렇게 조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 볼로냐의 사례가 이렇게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이렇게 계기가 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탈리아적 전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제 사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이 논의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이 이탈리아에서 박물관과 지역 사회를 둘러싼 이론적 전개를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게 그 사회적 맥락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프레임과 정책이 이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이탈리아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볼로냐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박물관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들이 크게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가 1861년에 통일을 했고, 이렇게 통일 이후의 정책은 사실은 이제 중앙집권적인 이제 박물관의 운영 방식을 이제 채택했었다고 보시면 되고, 콘텐츠에 대한 이렇게 정리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역할을 이렇게 우피치 박물관에서 이제 수행을 했었고, 이렇게 지역 문화유산을 이제 그 통일 이후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류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박물관들이 있었던 시기가 이탈리아 통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시즘 시기 전체주의 시기에 이제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 맥락과 경제적 맥락과 이렇게 그 박물관에 대한 맥락이 이게 좀 구분돼서 독립적인 운영이 진행이 됐었다면, 이렇게 지금 다루게 되는 이렇게 이 발표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이렇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확장이 됐고, 이렇게 이탈리아가 전후 재건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박물관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이제 다뤄지고, 이렇게 넓은 의미의 자원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박물관의 역할 자체가 좀 특수하기는 한데, 이렇게 무형 자원과 유형 자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핵심적인 이렇게, 사회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코어이면서 사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탈리아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밀라노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폭격을 받았던 경우인데 주요 도시들이 약 30% 이상의 공간들이 폭격으로 파손이 되고 이렇게 재건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탈리아는 두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특수성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탈리아는 문화적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 장소이고 이게 언어적으로도 분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지역 문화에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들도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역사적 정체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서로 다른 지역 차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사회적 관점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면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기에 문화유산에 대한 목록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처음에는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이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용성과 이제 실제적으로 재건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확장되면서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들에 대한 논의가 전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상황들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들을 다룬 사람들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일부 이렇게 가져왔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후의 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론적인 근거와 토대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제공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트라발리 같은 연구자는 통일박물관, 이탈리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지사 룰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에서 안드레아 에밀리안이나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김재원 선생님이나 뭐 최순호 선생님 같은 역할을 이탈리아에서 수행했던 사람인데, 전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물관이 아카이브나 도서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다른 맥락들이 놓여 있기는 해요. 도서관은 사회교육적인 맥락을 다루고 있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통일 이후부터 계속 아카이브에 집중을 해왔었기 때문에 콘텐츠들을 모든 박물관에 있는 수정 자료들과 문화유산들을 분류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성을 해왔었어요. 정부 주도로. 그게 이제 로마에 있는 이치치디라는 기관인데 카탈로그 안에서 이제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고고학 미술사, 그다음에 역사를 중심으로 카탈로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아카이브보다 대중화에 대한 측면들, 그리고 그 대중화가 사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했었기 때문에 아카이브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보다 아카이브에 쌓인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박물관이 들어왔던 이유는 문화적 리더십을 이제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에 대한 관점들도 다원화되고 지역 관점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거를 연계해 주는 게 박물관이고, 그게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추상적인 게 무형의 자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형의 자원이 유형화되지 않으면, 사회 경제적 측면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 사회를 지지하는 사회적 유형성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들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던 상황들로 박물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발전을 합니다. 그 안에서 안드레아 에밀리아니 같은 경우는 도시 문화, 물질 문화, 박물관, 분산된 박물관이나 이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볼로냐의 이제 피나코테크 그 폐화관에서 관장을 역임을 했었고, 이탈리아 그 문화 관광부, 지금 현재는 문화부에서 굉장히 오랜 역할들을 수행을 해왔었는데, 그 연구의 사례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상한 표가 있는데, 이게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시기와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맥락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 시대 박물관 시스템을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안에 있는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전후에 그 대중화에 대한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면 이탈리아에서 이게 좀 특이한 텍스트이기는 한데 붉은 가이드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표지가 빨개서 이제 붉은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갖고 오기 이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이탈리아는 20개의 주가 있고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20개의 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 역사적인 유산들을 이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한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 책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옆에 보시는 이미지들은 이 책의 구조인데 안드레아 에밀리아니가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그 문화유산에 대한 그 아니면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도시의 이렇게 역사를 도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그 안에서 컨서베이션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그 지역 문화들을 인류학적인, 민속학적인 부분들을 연계를 했었던 상황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조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 이미지, 그 사람이 있는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텍스트의 저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 안에 이렇게 같이 담으면서 이렇게 그 컨텐츠 생산과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북이고 이렇게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일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이온스 클럽 같은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처럼 시민들의 지원과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이 시리즈들을 이렇게 완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의 콘텐츠의 확장 속에서 그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론적인 토대를 이제 제공했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1940년대에서 60년대 정도까지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그래프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치사로 브랜디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시간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사실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는 그 시대적 맥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생산됐던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보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측면에서 체사르 브랜디 같은 이제 인물이 컨서베이션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내용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보존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은 시간 속에서 점차 소실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역사를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 이런 문화유산의 의미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 문화유산에 대한 해석들이 사회적 관심 속에서 늘어가는 과정들, 자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해석의 과정들이 문화유산을 일종의 미디어, 매체로 다루고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고 그 의미들이 확장됐을 때 사실 유산을 박물관을 매개로 사회적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이론적인 토대로 제시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탈리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 80년대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상황들이긴 한데 문화유산 때문에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굉장히 특수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문화 정책이 굉장히 다양한 함의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통 평가들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보면 6.8운동이라든지 그 시대의 맥락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의 구조가 굉장히 거대해집니다. 공무원들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실제 예산도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14%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후에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급감을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 박물관과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박물관들, 문화부의 구조이긴 한데, 중앙정부의 구조는 굉장히 간결하고, 지방 분권화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80년대 중반이나 한 86년 정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탈리아가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 6위, 5위 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한강의 기적 같은 데베레강의 기적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화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적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게 1970년대 서구파동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그 안에서 문화부 예산이 공공부채로 전환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90년대까지 가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에 대한 여러 번의 위기들을 겪게 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박물관들의 설립에만 치중을 하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조해야 되는 공공유산으로서의 공공자원으로서 퍼블릭에 대한 기여도 로 이제 운영이 됐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사회적인 자원하고 결합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14년에 사실은 안드레아 에밀리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그 미술사가들 고학자들이 참여했던 논쟁 속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을 해요. 그 시기는 이제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비용이 좀 들고, 근데 그 안에서 문화에 대한 그 기존에 투자가 컸었기 때문에 문화는 멈출 수 없다라는 이런 표어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화유산과 뭐 관광자원과 뭐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이제 변화들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프란체스키니의 이제 법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새로운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2014년의 법령 내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화유산은 문화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원이고 그 경제적인 자원이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경제적 형평성과 문화적 형평성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다시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프란치스키니의 개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박물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고 국제화 전문화,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학적인 변화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제도적으로 규칙화됐던 상황들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업적인 측면들이 이제 결합되고 박물관의 운영에 그런 부분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내에서 바로 이제 비판들이 시작이 됐는데 살바토레 세티스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인데 이탈리아 주식회사라는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업적인 활용이 아니라 이렇게 본질과 연결된 이렇게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공유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게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겹쳐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는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상업적인 맥락, 경제적인 측면이 문화유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저는 일종의 원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탈리아가 이런 메타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역 문화 자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박물관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최초의 법령들, 에디토 파카라고 부르는 파카 추기경의 법령,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한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나라였는데 이탈리아가 통일하게 되면서 그거를 정부에서 압류를 합니다. 이게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귀족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880년대에 압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텍스트 그 안에 있는 이 컨텐츠나 문화유산들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 피렌체, 이렇게 베네치아 같은 아니면 우루비노, 페루지아 뭐 이 정도의 공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한 대형 박물관들을 이제 만들었던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한쪽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원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경제적 측면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문화유산의 공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분산된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이 분산된 박물관에 대한 얘기는 특별한 도시에 집중됐던 문화재들을 지역 단위로 분화하고 지역 단위에서 그, 어, 그 기존의 역사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적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로 변화가 되는데 그 논의가 이탈리아에서는 좀 특이한 분산된 박물관에 대한 논의들이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냐면 이게 선한 영향력을 지닌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한 영향력을 지닌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추상적인 것처럼 들려서 이렇게 내용이 뭔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이제 기억하고 볼로냐 산업유산박물관에 대한 사례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이야기를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앞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의됐던 이 자전성과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와 연결된 부분에 대한 지역 중심의 모델에 대한 확장성을 이제 논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을 지닌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면적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볼로니아 산업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볼로냐 산업유산 박물관을 다뤘던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도 있고, 기존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역사적으로 집중했던 공간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이후에 지역사회 모델로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볼로니아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제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그 볼로냐 대학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학 박물관에서 이제 그 시청 박물관들이 이게 13세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논의들이 이제 볼로냐에서 진행이 됐었냐면 박물관은 끊임없이 사회적 변동 속에서 변화되는 장소이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박물관들이 또 들어와야 이게 박물관 시스템이 과거와 현 시점을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이 볼로냐 산업유산박물관이라는 좀 새로운 테마들을 중심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유산과 정체성을 연결하기 위한 사회적 정체성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자, 볼로냐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 볼로냐는 시민적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온 사례는 사실 박물관에서 다루는 사례가 아니라, 사회 경제학자들이 논의하는 사례들인데, 볼로냐가 이탈리아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특수한 그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지역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밀라노, 토리노 전통적인 이제 공업 장소들이 이제 확장이 됐었는데 GDP를 보니까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상황을 보니까 GDP의 규모
비슷한 거예요. 남북 문제도 있고 이렇게 못 사는 지역과 잘 사는 지역이 이렇게 산업화의 속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이 지역은 특정 산업 없이도 이렇게 그 GDP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특정한 장소여서 이렇게 로버트 파트넘 같은 이제 사회학자가 이렇게 미국 학자인데 이렇게 이 볼로냐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그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농협 같은 이제 이런 기관들입니다. 조합의 법적인 이탈리아의 정의를 보게 되면 조합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윤을 생산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분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익에 환원해야 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이 지역이 구성되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문화 분야가 너무 이런 그 사회적 기업 사이에서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좀 특수한 경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회가 더 분화가 되면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사례 연구들을 진행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볼로냐의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볼로냐의 사례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무세오 델 파트리모니 인두스트리알 산업 유산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게 너무 많은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볼로냐 시립박물관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산업유산박물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볼로냐 시립박물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원화된 문화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 협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구성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깔려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공동 운영의 구조를 갖고 있는 시립박물관 네트워크가 각각의 박물관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형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물관은 그 안에서 다른 협력기관들을 다시 한 뭐 15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게 박물관들부터 시작해서 기업들까지 좀 다양한 형태인데, 이 박물관은 시립박물관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박물관의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게 저희가 보게 되면 이 어소시에이션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이 박물관의 친구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물관의 친구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시 기획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보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기타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권한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로냐의 이렇게 시립박물관 네트워크가 박물관의 친구들과 협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박물관의 친구들이 어떤 다른 기관들과 협업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있는 이런 기관들과 이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른 박물관들도 이제 조금 들어가 있지만 이 상황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재단들의 이제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보들이나 활동 내역들을 이제 조금 확인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박물관의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올루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비영리 재단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올루스는 세금 조세에 대한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제누스 이렇게 보노니아, 예, 이렇게 볼로냐의 문화유산이라는 파운데이션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은행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지원을 받고 볼로냐 시청하고 상공회의소가 협업해서 만든 분사한 또 다른 이렇게 비영리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물관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는데 이 기관은 볼로냐의 이제 시립박물관하고 다른 박물관 협회들을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전달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관광 자원에 대한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투자를 받습니다. 다른 한쪽에서 보게 되면 마스터 재단 같은 것들이 이제 옆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독립적인 전시관도 갖고 있는데 기업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스템이라든지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다루면서 기업가 정신을 다루는 굉장히 특수한 문화기관인데 볼로냐 이 문화를 통해서 볼로냐의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유산들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의 형태니까 비영리 기관인데, 이렇게 제누스 볼로니에 같은 경우는 회사입니다. 이게 유한 책임 회사 같은 형태이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렇게 짧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로냐 웰컴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그 박물관의 친구들과 이렇게 대학 박물관이 다시 또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박물관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도 또 다른 네트워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15개 정도 되는 박물관들이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비영리 협회처럼 운영이 되는데 그 전체 15개 박물관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연계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박물관과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 협업 과정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고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성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허용 범위가 다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볼로냐의 문화유산 프로젝트가 은행에서 지원을 하는데, 은행에서 컨서베이션에 대한 후원을 해요. 이 컨서베이션에 대한 후원을 하면서 볼로냐의 6개 정도 되는 박물관들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구축하고 이제 다시 사회적으로 공유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하기도 하고, 각각의 역할들이 이렇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활동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겹쳐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연결망들을 이렇게 박물관의 친구들이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사례 중에 하나만 이제 골라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박물관의 친구들이 이렇게 산업유산박물관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미래의 공장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이 안에는 250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협업 기관들이 모두 이 안에 그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여를 합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어, 이게 그 앞서 이야기 드렸던 지역 경제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그 중에 뭐 한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본론의 문화유산이라는 비영리 이렇게 유한 책임 회사죠. 본론의 유산에 대한 유한 책임 회사는 볼로냐 문화카드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이 문화카드가 그 볼로냐의 또 다른 조합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꼬비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농협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가장 큰 슈퍼체인이면서 유통망인데 영리 활동을 못하고 사회 환원 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그 안에서 볼로냐에 있는 서점들하고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이제 그 꽃과 연맹을 맺은 이렇게 책방 같은 걸 이제 이렇게 교육 뭐죠? 이렇게 서점들하고 다시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번에 이제 잠깐 이렇게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는데 제가 놀란 사실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슈퍼에서 구매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건을 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이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시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렇게 제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단체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삶이 되고 삶이 다시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시사점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다원화된 문화 시스템 모델 혹은 아니면 다면적 네트워크 시스템, 이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플랫폼, 이게 박물관 플랫폼이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그걸 넘어서 플랫폼과 플랫폼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게 그 사회적 자원의 이렇게 유형적 문화적인 자원들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확장이 되면서 볼로니아 전체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확장성을 만들어내고 가치 평가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박물관이 특화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동 기획을 하기 때문에 공동 기획하는 전시회가 없는 건 이렇게 독립적인 전시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회적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시회들이나 이제 그 자원들을 이제 확장하고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고받는 건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파브리카 그런 미래의 공장이라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뭘 하지? 그랬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박물관의 산업유산을 통해서 그 이렇게 기업들의 전통들과 역사를 소개하고 그거를 다시 산업문화유산에 이렇게 콘텐츠, 이렇게 컬렉션들을 제공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재교육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문화기관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회에 있는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회적 역량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도 얻는 부분도 있고 그 주고받는 이렇게 사회적 관계들이 사실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사실은 박물관이 만들어낸 시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역 문화 자원의 유형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원화된 이렇게 다면적인 그 네트워크 모델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박물관을 이렇게 매체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삶과 결합된 활용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역적인 좀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현재 이탈리아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몇 가지 단어들이 박물관에 대한 논의에서 좀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는 박물관 디스트리ク트, 산업지구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박물관 산업지구에서 박물관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변화가 됩니다. 박물관 클러스터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들이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박물관 중심의 문화지구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지역 문화 모델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정 모델들이 아니라 상호 교차되는 모델.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독립적인 전시관을 가지고 볼로니아의 문화유산이라든지 대학박물관하고 협업을 하고 각각 서로 다른 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생산이 됩니다. 그 프로젝트들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계성에 따라서 협업하는 그 단체들의 숫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박물관에서 재현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중첩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 포용적인 박물관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앞서 언급드렸던 좀 이상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어, 그게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지닌 네트워크들, 이렇게 박물관 네트워크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한 60개 이상의 이런 네트워크들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한가에 대한 그 맥락 속에서 경영학적인 모델이나 이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변화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하고 저희가 사회적 맥락도 다르고 문화적 맥락도 다르고 접근 방식이나 이론적인 맥락도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운영에서의 상호 연계에 대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